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이런 거로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펀더멘탈 전체 체력과 또 뭐 금리 상황, 유동성 상황이 다 겹쳐지는 건데 그걸 전부 체크해 보니까 40% 조정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럼 교수님,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우리나라 현재 흐름 자체가 일본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들이 일본을 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부동산의 상승이라는 것은 몇백 년 동안 뭐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 중에서 한 70년은 큰 저희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해외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MB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펌핑이 되죠, 사실.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도 그 현상이 있었죠. 수출이 많이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걸 활용한 그 대출, 닌자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닌자 대출이 갔었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뭐 120% 대출 담보 가치에. 그러니까 튤립 버블처럼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 왔잖아요.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옮긴 것뿐이에요. 부동산에서 피라미드 형태가 돼가지고 역피라미드가 되는 순간 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벌어진 게 일본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일본을 비교해보니까 일본도 전쟁 똑같이 겪었잖아요. 우린 6.25라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텀이 좀 늦어진 거고, 텀을 맞춰보면 한 10년 정도 텀이 생겨요. 근데 우린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크게 안 터졌으니까. 일본 터지는데 차이점 분명히 있습니다. 인구 감소 똑같고, 고령화 속도 거의 흡사하고, 주택 구매 핵심 연령이 이제 30에서 50인데, 그 연령 감소하는 패턴도 똑같고, 출산율 저하는 우리가 더 빠르고, 그러니까 일본처럼 될 무역의 수지의 어떤 패턴 있잖아요. 그건 좀 달라요. 일본은 약간 방심하다가 지금 좀 뒤쳐졌고, 우리는 방심을 안 하고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아직도 2차전지 배터리 자동차 이런 거 잡고 가잖아요. 우리가 더 희망은 있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같은데 그것을 막을 길은 특별히 없어요. 근데 그 진폭은 다른 것 같아요. 진폭. 그리고 회복력도 달라요. 회복력이 다르다는 얘기 뭐냐면 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민족성이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공존의 개념 이런 것에서는 일본보다 우리나라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방향 같은 자본주의로 인한 어떤 그런 순간이 오지만 그걸 회복하는 능력은 우리가 뛰어나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고, 같은 점은 말씀드린 인구 감소, 핵심 연령 감소, 고령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주택 시장에서 그런 것으로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공급은 이제 가라앉게 돼 있잖아요. 그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은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내려오는 속도가 급해지면 잠깐 어떤 시스템의 붕괴가 오는 것이고, 잘 케어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런 과정인데 속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는 배탈이 나서 바로 3일 동안 계속 설사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났는데 날 걸 미리 알고 조금씩 하면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약을 중간중간 먹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게 우리가 후자에 속한 거죠. 스터디를 했으니까. 잘 되길 바라는데, 일본과 될 가능성은 똑같다고 봐요. 왜냐면 빠져나갈 어떤 팩트들이 없어요. 다른 점 빼고는. 그리고 작년 5월이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했어요. 대충 분석한 게 아니고 다 분석한 다음에 일면에다 실었잖아요. 한국은 리스크 하나 더 있다. 일본하고 너무 닮았다. 근데 전세대출 제도의 부채 리스크가 또 비하인드로 숨어 있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그 IMF 위기를 극복한 이후로부터 확실히 이 국가의 체력이 좀 단단해진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단단해졌죠. 4년인가 5년부터 계속 무역 적자였어요.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그게 한 3, 4년 가다가 미국이 95년부터 조금씩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뒤에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제 그걸 겪어본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금리를 올렸고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됐고. 근데 그때도 터져가지고 결국은 금리를 팍 인하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하했는데 주택 가격은 더 빠졌어요. 왜 빠지냐? 경제 시스템이 균열이 생기니까 갑자기 유동성 창조가 다 숨어들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서로 안 빌려주는 상황? 이런 게 딱 벌어지니까 신용경색이죠, 한마디로. 금리가 2% 내려왔는데 5%에서 2% 내려왔는데 그냥 몇 년 동안 횡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주택금리 인하하면 뭐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가시면 좀 실수할 수 있으시니까 금리가 되게 중요하지만 경제주의에 쌓인 펀더멘탈의 환경이
1번입니다. 일본처럼 될 가능성은 있고 다르다 색깔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좀 장기간 침체 방향성은 좀 맞다라고 보지만 그 폭의 크기는 좀 다를 것 같다. 완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일본은 전역으로 펼쳐졌지만 대한민국은 물론 일시적으로 오겠지만 서울이 일본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비하면 대한민국이 좀 떨어지거든요. 일본은 열도 개조론이었죠. 우리나라는 균형 발전론인데 우리나라는 좀 힘이 약했고 그런 부분은 약간 다르겠지만 결국 패턴은 뭐 비슷하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네.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예.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런 장기 침체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한 번의 좀 큰 하락을 우리가 우려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2020년대 영끌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가 그때 다 이동을 했어요. 일단 그러면 수요의 공동화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계산적으로 3, 4년 뒤에 집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영끌 시절에 주위의 환경과 또 시장의 변화 때문에 다 미리 땡겨졌잖아요. 수요가. 그러면 보통 시장의 형태를 보면은 돈을 모으고 이런 유효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는 버블이 있은 다음에는 이 공백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공백기인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시 조금 상승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상승 여력이 예전에 2008년도나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상대 비교를 해보면 서울의 아파트가 140만 개인데 거래량이 한 8천, 9천 대로 늘었어요. 한 달에. 근데 지금은 한 170만 채 됩니다. 근데 집은 140만 개고 170만 개면 벌써 좀 반토막인데다가 볼륨을 따져도 너무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붙는 분들은 어떤 걸로 붙었냐. 특례 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 근데 이제 2008년도에도 LTV를 70으로 풀어줬어요. 그때는 DSR 제도가 적용이 안 될 때니까 바젤 3가 그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적용이 되니까 이 DSR을 적용이 안 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다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쓰기에는 버거운 분들. 5억, 3억을 받아가지고 집을 쓸 때 나는 아직 안 된다고 판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 보면 거래량이 나타나는 숫자가 예전에 비하면 돈이 없다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 펀더멘탈이나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추가 조정이라는 것이 원래 될 상황이었는데 계산상으로 PIR 지수나 PKT 인덱스나 뭐 가처분 소득 대비 뭐 가계부채 비중 또 주택 부동산 가격에 대한 GDP의 비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죠. 일본이 피케티 인덱스가 6.98일 때 버블 터졌거든요. 작년 대한민국이 2021년도 말에 6.7 찍었어요. 좀 비슷하죠. GDP 대비 부동산의 가치도 그 일본이 터지는데 우리도 그거랑 비슷해요. 수치가.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따져볼 때 일본이 140%대 수준에 터졌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200이란 말이에요. 그 수치가 더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뭐 IMF에서 경고, OECD에서 경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이런 거로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물론 이제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죠. 레고랜드 사태로 갑자기 한국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약간 오버페이스란 거죠. 제가 볼 때. 상승까지 가지 말아야죠. 자꾸 이제 언론도 문제죠. 언론이 지금 상승 완전히 된 것도 아닌데 27억이던 송파 잠실 아파트가 19억 거의 떨어졌다가 22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 주식으로 말하면 딱 그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갈 체력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가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부 충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채들이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막 복잡해야 경제가 여러 가지가 하나의 요인으로 어떤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시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 전체 체력과 또 뭐 금리 상황, 그죠? 유동성 상황이 다 겹쳐지는 건데 그걸 전부 체크해 보니까 이건 조정될 일만 남았지 조정이 안 되고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간단하잖아요. 경제 체력이 안정되고 일자리가 안정되고 수출이 잘 되고 모든 게 좋아야 이제 갈 일만 남은 건데 그쵸.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상승 반전은 좀 제가 볼 때 너무 성급한 것 같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최고점 대비, 물론 호가도 있었겠지만 2021년 9월부터 2022년 초고가점 대비 계산을 해보면 서울은 특히 40% 조정이 필요한 시기예요. 송파, 강동 같은 데는 30%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반토막밖에 안 내려온 거죠. 제가 볼 때. 좀 우리 그쪽 주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저는 이제 계산상 데이터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덜 떨어진 이제 서초나 강남 있잖아요. 이쪽도 많이 내려왔을 텐데 그동안 잘 버텼거든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냐 봤을 때 물론 특수 희소성이 있으니까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외곽을 한번 볼게요. 외곽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뭐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뭐 도봉구, 창구, 노도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왜 못 쓸까요? 원래 올라갈 때는 가운데부터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바깥부터 내려가잖아요. 네. 그 와중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올해 꽤 돼요. 4만 원 가까이 돼요. 작년에는 2만 반토막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땠어요? 역전세 나왔잖아요. 네. 이어지고 있잖아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근데 수요는 또 줄고 있잖아요. 왜?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금리 인상으로 물가 인상까지 겹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잖아요. 주택 가격이 가만히 있어도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능력이 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이 올라요? 상식적으로는 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추가 조정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배탈난 거를 억지로 안 난 척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나야 뭐 좀 약 먹고 치료하고 또 일하러 나가잖아요. 그 일을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부의 정책이 국가, 국민과 후세와 미래를 보고 하는 정책이 있고, 그걸 코스프레 명분화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형태의 정치도 있어요. 이런 걸 잘 보시고 시장에 혹세무민이라 그럴까요? 그럴 필요 없고, 데이터와 이런 좋은 부자TV 같은 유튜브에서 좋은 소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혼자서 조금 정리해 보시면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안 산다 그럴게요.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까? 안 오르죠. 네. 다 같이 안 사는 그 공동 집단의 어떤 심리를 못 이루게 만드는 게 기득권의 목적이겠죠. 근데 뭐 우리 젊은 분들은 사실 기득권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게 나왔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집단지성이 발휘하는 시기가 오면, 이번 시장에서는 하여간 추가 조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이거 저도 이해하고, 또 건설사 입장도 이해는 돼요. 되지만 뭐 그동안 많이 버셨잖아요. 또 치킨 게임이 정리가 돼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버블이 있을 때 터져야 정리가 돼서 살아나는 국가들이 많아요. 미국은 다 그랬고, 일본은 잘못 터져가지고 그걸 감추고 가다가 터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체를 밟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인위적으로 강력한 투기 정책을 쓰면 이 판에서 나는 돈 벌고 나와야지 하는 분들이 가설에서 일시적으로 폼핑을 될 수 있죠. 그래서 끝은 뻔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에 회귀하니까 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네네. 이 유튜브의 파급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걸 좀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되게 이 집단지성이 쌓이고 있고, 맞아요. 네, 그로 인한 수요의 이동, 네. 이런 것들도 확실히 나오고 있음을 좀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저는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네. 저부터라도 이해관계에 좀 엮이지 않게끔 좀 진실된 정보를 최대한 좀 드리는 쪽으로 해드려야겠다. 네. 그게 사실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맞습니다. 같이 살 길이죠. 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방송 해주셔가지고. 네.